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는데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벌금은 1심에서 3억 원이었는데 좀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심 판결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른바 전주라고 하죠. 자금줄 역할을 했던 손모 씨에 대한 부분인데 2심에서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라는 방조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은 부인했습니다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관심을 모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유사한 역할을 한 걸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 이런 게 주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김 여사의 행태가 손 씨 오늘 유죄를 받은 손 씨와 비슷하기 때문에 손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이슈 하이킥 시간에는 최근에 사회 문제를 부상한 딥페이크와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또 당정이 오늘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또 내놨는데 내일 오후부터는 사실상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노베이션 시간에 서울시가 마련한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비상 대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정민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브리핑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 브리핑은 처음이고 이게 스튜디오에도 처음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군요. 네.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이제 의료계는 아직 뭐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의료계에 뭐 호소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열고 정치권이 내놓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 의정 협의체는 당초 추석 연휴 전에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또 최근 응급실 등의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이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네, 하지만 협의 의제를 놓고 여야 간극이 여전하고 의료계 역시도 좀 시큰둥한 입장으로서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통일시키라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참여를 기대하는 의대 교수 단체마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대생 수시 모집은 이제 내일까지인데 뭐 서울대 등 그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은 끝났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군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지나치게 또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연휴 응급의료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하고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먼저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 분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네.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 공백 사태 등의 뜻을 같이 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어서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서 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의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은 그 협의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응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73일 만에 그렇게 오래됐나요? 자주 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73일 만에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이 대선 앞두고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네, 미국 대선 말씀하시는 미국 건데요. 대선.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시각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발을 포착했으며 북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인데요. 그동안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는데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지 않는 등 북한답지 않게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이 7월 말에 발생한 수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4일에서 8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보낸 데 이어서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대남 도발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통계청이 이제 장내 가구 추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13년 뒤군요. 13년 뒤에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가 된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2052년까지의 장래 가구 추계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결혼하는 인구는 줄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그간 급격하게 늘었던 1인 가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22년 738만 9천 가구에서 30년 뒤인 2052년에는 962만 가구까지 한 200만 가구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7만 4천 가구씩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는 34.1% 수준이지만 2037년이 되면 40.1%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았지만 2052년이 되면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계청은 노인 및 1인 가구 비중이 우세한 구조 자체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노인 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파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 70세 이상 이 가구 많군요. 네. 자, 울진의 그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가 건설이 되는 걸로 저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사실 그동안 8년 동안에 허가가
안 나왔군요. 오늘 받았어요? 허가를?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늘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2016년에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인데요. 게다가 2016년 세울 3, 4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원안위는 이들 원전의 안정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신한울 3, 4호기의 안정성을 확인했고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설계 차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전했습니다. 2033년까지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고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업계 예상보다 빨리 나와서 완공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원안위는 공사 전후로 원전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렇게 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네. 오늘 정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슈 하이킥 전영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가져왔습니까? 네, 기는 대책위에 나르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에 사회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와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 뭐 다 가짜 영상, 뭐 가짜 음성 파일 이런 건데 이 피해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거는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가짜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를 말하죠.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나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와 영상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퍼지면서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AI 기술을 성범죄에 악용을 하는 건데요. 이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범람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필 사진, 일명 푸사의 얼굴 사진을 다 내려야 된다. SNS 사진을 좀 올리지 말자 SNS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딥페이크라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사회 문제가 더 이제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인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딥페이크 피해가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고 해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를 보면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동영상 공유 플랫폼 85곳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중국에서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타깃을 한국의 K-팝, 아이돌, 여성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으로 삼은 건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AI 합성 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성착취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범행 대상의 직장 동료, 학교 후배 이런 지인을 비롯해서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일이 빈번한 걸로 드러났죠. 이런 성범죄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가 오늘 구속 송치가 됐어요. 30대 남성 김모 씨인데 미성년자를 비롯해서 지인 20여 명의 얼굴을 가져다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른바 교환방이라는 곳에서 다른 성착취물하고 교환까지 했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만든 교환방에 1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참석자들 추적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TF에서는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100여 건이라고 밝혔고 피의자로 특정된 50여 명이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예, 참 충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뭐 장난이라는 사람들이 놀이문화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번에 문제가 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면 참 충격적인데요. 참여자들은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 이름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능방은 이제 지인 능욕방을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요. 또 겹지방이라고 해서 겹치는 지인방이라는 뜻인데 서로 겹치는 지인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을 서로 아는 한 사람을 욕보이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구독자 수도 적지 않았는데요. 수백 명에 달하는 지역 사람들이 이 채팅방에서 이런 공유물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채팅방은 이렇게 지역은 물론이고 초중고
대학 단위로 우후죽순격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된 김땡땡 능욕방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면서도 학교폭력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공유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게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사진 속 얼굴을 이제 가짜 이미지를 네. 생성을 하면 가해자가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NS 등으로 이 채팅방 링크를 유포해서 이용자들을 초대하는 방식인데요. 합성물이 너무 정교해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피해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상당하겠죠. 네. 그럼 당정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사전에 걸러낸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까? 딥페이크 영상 유포가 이렇게 사회 문제 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딥페이크를 애초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이 어떤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범죄로 악용되는 기술의 속도를 대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세계적으로도 딥페이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연구는 초기 단계인데요.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학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탐지 대응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기술이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작동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기술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인지 아니면 진짜 콘텐츠인지 선별해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움직임, 뭐 얼굴의 표정 움직임, 얼굴색 이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탐지해서 딥페이크임을 이제 알아내고 삭제를 유도하게 되는 건데요. AI에 합성한 얼굴 영상과 정상 얼굴을 AI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딥페이크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 걸러내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이 미세하게 변형된 신호 흔적을 찾아낸다든지 이상 신호 흔적도 탐지하는 기술을 적용하고요. 얼굴 영역의 미세 변형하고 또 코, 입, 얼굴 윤곽, 그 얼굴 내 기하적 어떤 왜곡이 발생 가능한 영역을 탐지한 후에 이상 신호 흔적을 분석하는데요. 이상 신호가 발견되면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정치권에서도 뭔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AI가 생성한 컨텐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컨텐츠에 넣도록 하는 기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에는 AI가 만든 정보라는 워터마크를 넣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이 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하지만 범죄자가 작정하고 만들어서 유포하는 생성물의 경우는 워터마크가 애초부터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생성형 AI가 만드는 이미지에서 불쾌하거나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 이른바 뭐 나체 사진이라든지 뭐 우길기 뭐 이런 민감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를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지우는 방식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데이터 520만 점을 학습을 해서 한국인의 딥페이크를 더욱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한국형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물론이고 이를 소지하거나 2차 가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딥페이크에 대한 연구에 본격 나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정부 R&D 예산에 딥페이크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주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내년 딥페이크 관련된 R&D 과제는 2개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나는 생성신경망 방식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탐지와 생성 억제 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가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인데 여기에 각각 10억씩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즉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기술과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내는 탐지하는 기술 여기에 주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악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은 또 금방 나온다. 그렇죠.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응책이 서로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어지고 있고 뛰는 대책 위에 나르는 범죄 기술의 악순환이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술보다 훨씬 앞서가는 AI 기술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범죄와 AI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슈 하이킥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내일이 뉴스 이노베이션 추석 연휴 전날이어서 초대석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내일은 이제 의료 대란 우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그래서 내일 해야 할 코너를 오늘 하루 당겼습니다. 수도권 술라군.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근데 박관우 기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난 2월 20일 그러니까 설 연휴 그 다음 주인데요. 예. 전공의가 집단 사퇴한 지 벌써 7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끝난 다음 날 19일이면은 7개월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특히 응급실 파행이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에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 이제 각 지역에 외과 전문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응급 환자의 80% 외과 담당인데요. 최근 외과 전문 병원에는 수술 환자가 25%에 늘어난 곳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응급 수술 매일 하고 있고 주말 응급 수술도 많게는 10건까지 집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암 환자의 경우는 생활 거주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에서만 한 달 평균 수술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아마 연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네. 민족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응급 환자 대책이 가장 시급한데 정부도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서울, 부산, 대구 이게 각 광역 자치단체들이 또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마련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비상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난 9일 월요일 오세훈 시장 주재 시내 6개 보건의료 협의체 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가 이랬는데 그런데 연휴 기간에 병의원 약국 예상보다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당초 목표치보다 1.5배 늘어났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1,800여 개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현재 2,500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병의원 1,200개, 약국 1,300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의사회, 약사회 등에서 적극 협력해 주셨고 병의원과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비상 진료 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는 경증 환자를 위한 비상 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하겠습니다. 7개 시립병원에서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5개 병원은 추석 당일날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2주간이죠. 그러니까 오는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선포를 했고 그렇다면은 응급 의료 전달 체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응급실 또 중환자실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 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서울시는 71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했고 특히 연휴 이전에 문을 여는 병의원 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 의료 포털 등에 게시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를 보호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 유지를 위해서 71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응급실 의료진의 근무수당과 응급처치 후 수술 등 배후 진료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서울시 누리집, 응급의료 포탈 120, 119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연휴 동안 경증 환자는 일단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 모두 응급의료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상황을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울시 대책회의에 의사회와 약사회장도 참석했다는 얘기는 의사회들은 지금 정부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참석했군요. 그래도 네, 서울시 네. 의사회에서는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는데요. 모두 발언 녹취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서울시 서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6개 보건의료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6개 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2년 모였고요.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불안해하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6단체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자리에 서울시 약사회 권영희 회장도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최대한 많은 약국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약자와의 동행을 진행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금 의료 파업으로 인한 그 보건의료 비상 그 체제를 가동하시면서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많이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약국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아프실 때는 가까운 약국에 연락해 보시고 그리고 의료진의 또 안내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약국들도 최대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많은 시민들이 아프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응급의료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통 대책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5일간의 연휴를 하면 약 3,700만 명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인데요. 네. 한국교통연구원 또 한국도로공사의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은 특별교통대책기간 9월 13일 내일부터 6일간입니다. 예. 하루 평균 616만 명 추정하고요. 연휴 하루 전에 내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이동인구 말씀한 대로 3,700만 명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보다 약 7% 늘은 591만 차량이고요. 기성 출발은 추석 당일 하루 전인 16일 가장 많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18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일이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제일 많이 몰린다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날씨는 기상청의 오영애 캐스터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토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중부지방으로 20에서 60, 경기 북부와 충북 일부 지역은 최고 80mm 이상,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5에서 많은 곳 60mm가량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이 수도권과 강원 지방의 폭염특보 해제됐지만 여전히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남아 있고요. 내일은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면서 남부 지방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대구 25도로 일부 지역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대구, 창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가위 때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는데요. 듣고 싶은 말로는 너희들을 보니까 힘이 난다. 뭐 갈수록 예뻐지네 이런 얘기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로는 듣고 싶은 말은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와라는 말.
음식은 나가서 먹자 이런 얘기들이 꼽혔습니다. 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듣기 싫은 말, 애는 도대체 언제쯤 낳을 거니, 살 많이 쪘네, 이런 얘기를 가장 듣기 싫다고 합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